우리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신입 채용이 없을 거라고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현재 채용 공고에서 신입 채용이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입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회사가 성장을 하려고 할 때 투자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투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설비에 대한 투자고 하나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려우니까 이 두 개 다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게 언제 열릴 줄 알고 계속 기다리나? 그러니까 현재 채용 공고 보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급여를 낮춰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어저께 어떤 주제로 찍으면 좋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노동연구원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노동연구원에서 공채의 종말과 노동시장의 변화, 지난해 12월 29일 날 국정과제로 이제 연구했던 걸 발간했습니다. 이게 한 342페이지 정도 되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읽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1번 항목부터 이제 7번 시사점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 청년 취업 준비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공유 드리려고 해요. 취업 관련된 이제 유튜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정리했던 그 결과를 보면은 앞으로 이 방향으로 몇 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 1번이 채용 방식의 유형과 그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공채가 많아졌다가 지금은 뭐가 많아졌어요? 수시 채용. 그렇죠? 공채에서 수시로 지금 거의 다 바뀌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채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앞으로 공채를 축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공채에서 수시로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공채는 어떤 사람을 뽑아왔는지 알아요? 제너럴리스트라고 해요. 이게 범용적인 인재라고 하거든요. 이 공채 때는 범용 인재를 뽑다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바뀌면서 전문 인재를 뽑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게 범용 인재라는 거 보면은 뭐 예전에 적성검사 막 쳤잖아.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똑똑하고 어디 쓸 수 있는 범용 인재를 뽑았다가 그 적성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부서를 배치하는 형태로 움직였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전문 인재, 그러니까 수시 채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특정한 부서에 기호가 발생하거나 어떠한 부서의 발전을 위해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 걸 했을 때는 이 범용 인재가 아니라 그 부서에 맞는 사람을 뽑게 되면서 전문 인재를 뽑게 됐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의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의 사람에서 업무 역량이 확보된 사람.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건데, 예전에 범용 인재를 뽑았던 것들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회사의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 전문 인재를 뽑으면서 이미 업무 역량이 확보된 사람을 뽑겠다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내부 경쟁에서 외부 노동시장 경쟁.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 경쟁에서 외부 노동시장 경쟁이 이제 왜 발생하게 됐는지, 범용 인재를 뽑고 회사의 사람을 키워나가는데 그 속에서 내부 경쟁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경쟁을 해왔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범용 인재에서 전문 인재로 바뀌고 업무 역량이 확보된 사람을 뽑고 외부 노동시장 경쟁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업무 역량이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데려와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현재 내부의 업무 역량의 확보가 조금 더디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탈될 수 있다는 거지. 이 근거를 가지고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고 한다면, 외부 노동시장의 활성화, 이직의 활성화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충성적인 인재가 아니라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을 통해서 업무 역량을 확보하고 거기서 경쟁하면서 우리 회사가 조금 뒤처진다? 그럼 다른 회사로 가고,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채용 방식의 유형과 함의를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지. 내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예전에 우리가 공채 문화라는 게 1980년대 후반부터 생겼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80년대 중후반 때부터 급격하게 성장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왜 성장을 했냐면 우리가 가진 게 없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에서 그 다음에 2차 경공으로 넘어가고 중화공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우리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뭘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세계의 그런 유사한 이제 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는 거지. 근데 수시 채용이 증가했던 게 2000년도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와 경쟁하기 시작하는 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공채에서 수시로 바뀌는 이유가 효율성,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해오다가 이제 세계랑 비슷하게 경쟁을 하니까 효율성, 효과성 이것들을 위해서 이런 문화가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성장이 왔다라는 거죠. 우리 GDP 보면은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걸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변했을 때 기업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기업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그것도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나오는데 한국 대기업 채용 방식 실태 조사.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수시 채용이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에 맞춰서 채용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현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큰 장점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 신입 준비생들은 전부 다 경력만 뽑으면 우리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하면서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업에 바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경력직 근로자 선호하고 그 다음에 중고 신입 선호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 추가로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비공식적 교육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신입을 뽑으면은 뭐 집체 교육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 회사의 삼성맨, 뭐 LG맨 이러면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교육을 시킨단 말이야. 근데 신입을 안 뽑아버리니까 이 교육훈련이 공식적 교육훈련이 아니라 비공식적 교육훈련이 돼버려. 이 비공식적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사수의 그런 이제 훈련이 될 수 있고 또 외부 교육, 그 직무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훈련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걸 통해서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해버린 거지. 왜냐면은 우리 신입 뽑았을 때 이 사람을 성과를 내가지고 회사에 돈이 만들어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빠르면 1년, 뭐 늦으면 2년, 2년 반까지도 가는데 지금 이 비용이 이제 다 세이브가 된다니까? 왜냐면은 여기에서 전문인재, 업무 역량이 확보된 인재를 뽑게 되니까. 그러면서 여기서는 공식적 교육훈련에서 비공식적 교육훈련으로 바뀌고 기업에서는 비용 절감을 느끼니까 이걸 이제 낄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온 게 이거는 조금 이제 갑론을박할 수 있는데 이게 학교, 나이를 제외하고 지역, 성별,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나서 이 채용된 사람의 다양성이 조금 깨질 가능성이 있겠다. 예전에는 공채를 채용했을 때는 학교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성별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수시 채용을 하게 되니까 나이를 제외하고, 왜냐하면 중고신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이를 제외하고는 학교, 지역, 성별에 대한 다양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채용을 하니까 회사에서 채용을 하면은 뭐 남녀 성비를 뭐 반으로 좀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많으면 6대4, 뭐 7대3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은 그 업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조금 깨지고 그 부서에서 채용을 할 때 그 부서의 인력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선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학교나 지역 성별에 대한 다양성이 깨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는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부 차별적인 요소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라고 노동연구원에서 그렇게 함의를 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학교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성별이 수시 채용을 통해서 조금 깨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마지막에 대한 부분인데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앞에 1, 2번은 해석을 한 거고 이 7번이 그 연구원님, 박사님들이 변화와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취업 유튜브들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취업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준비 방향이 다 바뀌어버려요. 첫 번째가 취업 공식, 현재까지의 취업 공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취업되기 위해서 쌓아왔던 그런 스펙들 있잖아요. 뭐 어학이든 아니면 뭐 학점이든 이런 것들이 사라지거나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NCS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직군 및 직무별 구직 활동이 강화된다. 근데 지금도 현재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런 보고서를 출간하거나 연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미 다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바뀐다고 했을 때 뭐가 바뀔까? 우리가 학교를 가고 배우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냥 학문적인 것 때문에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취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교육, 직업 교육, 자격증 이게 다 이쪽으로 바뀐다라는 거고 지금 NCS가 그 뭐 하는 거냐 다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NCS거든요. NCS 기반으로 다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학교 교육도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라고 나왔으면은 정말 이 직군이라든지 직무에서 필요한 그 내용, 경영 환경 분석이라든지 그 내용을 좀 집중해서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나 과제를 다 하게 될 거고 그런 식으로 바뀔 거라는 거지. 그냥 단순히 학문적인 것보다는 실무적인 거 좀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서류 평가를 할 때는 서류에 대한 평가, 순위보다는
경험이나 경력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한 거죠. 최근에 대기업 갔던 우리 조카 같은 경우도 학점도 구리고 자격증도 많이 없는데 공모전만 그냥 열 몇 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 그래서 대기업 합격하더라고. 서류 중에서 떨어져야 될 친구였어요. 예전 같으면. 그래서 이것들을 예측을 했었는데 거의 사실로 조금 확인이 된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수시 채용이 확산된다고 했잖아요. 인력의 이동이 증가한다. 이건 뭘 뜻하냐면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그거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해가지고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차 노동시장으로 먼저 진입했던 사람들은 1차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 있을 확률이 높고 2차 노동시장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2차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2차 노동시장에 갔던 사람이 1차 노동시장으로 가는 비율이 한 9%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에 그런 격차가 벌어지니까 처음에 좋은 기업 가려고 그렇게 막 많이 준비를 했던 거예요. 한번 가면은 위에 상승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인력의 이동이 확산이 되면서 인력 이동에 사다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2차 노동시장에 입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2차 노동시장과 비슷한 1차 노동시장이 있다고 한다면 인력의 이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임금이 높아진다거나 사람을 모셔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생기는데 빅데이터, 반도체, AI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차 노동시장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경력을 쌓고 가다가 1차 노동시장에서 이 수요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느끼면은 여기에서 뽑을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인력의 이동이 활성화가 될 테니까. 그러면 성장하는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차 노동시장에서 시작해서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사다리에도 유리천장은 여전히 있다. 이게 유리천장 이야기할 때는 이제 남녀 임금 격차라든지 남녀 임원대 비율 이야기할 때 유리천장 이야기하는데 이 사다리에도 유리천장은 분명히 있어요. 성장하는 산업이 둘 다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2차에서 1차 가는 것 좀 쉬울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줄어드는 산업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2차에서 1차로 가기 힘들지. 1차에서 그 산업을 선택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이제 특징이 좀 나오는데 예전에 공채 때는 채용 공고를 내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그 정보의 제공이 주어진 거잖아요. 보려고만 했으면 그 정보는 다 취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채에서 이 수시로 바뀌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채용 시장에 기회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왜 공채에서 수시로 바뀌었는데 채용 시장에 기회가 격차가 발생을 하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나 정보가 안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왜냐면 수시 채용이니까. 우리 수시 채용할 때 어떻게 해? 그냥 수시 채용으로 채용 공고를 낼 수 있지만 어떤 회사에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라고 소문이 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직접 컨택을 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미리 그 사람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게 이제 어떻게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냐면 평판과 연결망이 중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까 외부 환경에서 준비된 업무의 능력이 확보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평판, 그 사람이 자기와 관련된 업종, 뭐 다른 회사든 뭐든 그런 연결망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채용 시장의 기회가 더 유리하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일에서 자기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데려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공채를 할 때보다 이 수시 채용을 하면서 채용 시장의 기회가 격차가 더 발생한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 먼저 데려가려고 하는 노력이 생긴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변화가 최근에는 헤드헌터 회사들한테 기회가 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숙련 형성의 외부화. 본인의 가용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고 숙련을 직접 형성한다. 그리고 외부 노동시장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들 다 말해보면 우리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공채에서의 문화가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고 수시 채용을 해보니까 기업들은 엄청 만족감이 크고 있다. 수시 채용을 하면서 바뀌는 것들이 여기 노동시장의 변화 시작점에서 기존의 취업 공식이 바뀔 수 있다. 기존의 취업 공식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전보다 다르게 채용 시장의 기회에 대한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청년 취업 준비생들이 좀 알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취준생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경험이나 경력을 조금 쌓는 게 이제 좋다고 하셨는데 안 뽑잖아요.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좀 쌓을 수 있을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우리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그렇죠? 이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신입 채용이 없을 거라고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현재 채용 공고에서 신입 채용이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입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회사가 성장을 하려고 할 때 투자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투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설비에 대한 투자고 하나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려우니까 이 두 개 다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시 채용으로 바뀌어버리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게 언제 열릴 줄 알고 계속 기다리나? 그러니까 현재 채용 공고 보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급여를 낮춰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안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스펙을 더 쌓으라는 이야기인데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직업훈련도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것들을 쌓기 위해서 개인이 정보가 많이 부족하니까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지원을 위해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고용센터, 뭐 일자리 센터, 뭐 사설 이제 그 고용 서비스 기관 이런 기관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 산업군이든 아니면은 진로를 결정할 때든 아니면 준비해야 될 거든 다 도움을 받으라는 거야. 공짜에 공짜. 그건 국비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받으셔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졌어요. 네. 일본에 이제 신졸 채용 제도라는 게 있어요. 신졸 채용이요? 신졸 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의 인구가 엄청 줄어들었던 거 알아요? 그 노동시장의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고용어가 일찍왔지. 지금 이제 우리는 오고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을 일을 다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신졸이라는 게 막 졸업한 졸업자를 뜻하는 거예요. 신규 졸업자가 만약에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 뭐 3학년 때 어디 기업에 신청을 하고 4학년 때 어디 신청을 하고 해가지고 기업에 선택하면 100명에서 한 90명 이상은 다 합격을 했어요. 졸업하자마자 다 합격을 했다고. 여기서 이제 빠진 10명 정도가 히키코모리로 빠지고 그냥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니트족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노동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자동화가 엄청 발달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음식점만 가도 옆에 이제 서빙 하시는 분이 줄고 앞에 모니터도 대체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노동인구가 좀 줄어든다고 한다면은 대졸자 채용이 조금 더 활황이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모르겠어. 이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웬만큼 숙련도가 필요 없는 업무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다 바뀌고 있으니까. 짜장면을 뭐 하루에 300그릇씩 만든다고 하는 기계가 그걸 어떻게 따라잡겠어? 이게 문제예요. 일본이랑은 좀 다른 게. 어쨌든 모르지만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